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토는 상생의 혁신입니다. 상생의 혁신.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도 상생으로 혁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간 것은 1986년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국의 자동차가 처음으로 수출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창피했습니다. 톡쇼에서는 한국 자동차를 가지고 조롱하게 바꿨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하니까 우리가 못하겠느냐, 전통의 기계 강국인 유고에서 수출을 했고, 한국이 하는 거 우리가 못하겠느냐 해서 대만에서 또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유고가 수출했던 유고, 대만이 수출했던 물론 지금 다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1983년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선언합니다.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겠느냐, 곧 망할 것이다. 그 유명한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삼성은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기업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연타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독일의 기업들을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최초로 로켓을 쏘아올린 나라고, 일본은 1941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를 만들어서 진주만을 폭격한 나라. 그 엄청난 기술 수준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에서 시작합니다. 1983년 대한민국에 반도체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기반의 시설이 무엇이고 연구자들은 얼마나 되었나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고, 그것이 바로 제가 감히 우리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지금 세계 기업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987년을 맞습니다. 영화 1987년에서 보듯이 87년에 우리는 시민혁명을 이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86, 87, 88, 86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렀고 88년에 올림픽 게임을 치렀습니다. 3년 연속 10% 이상 고도성장을 이뤘고요. 우리가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3년 연속 10% 이상 성장을 이룬 적은 유일하게 저 3년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민주화와 고도성장을 달성한 그야말로 위대한 국가임을 당시에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언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명백한 추세입니다. 1987년 이래 30년간 한국 경제는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유명한 폴 크루만 교수가 이미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동아시아 경제의 고도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1997년 우리는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쇠락해왔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추세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추세가 슬슬 바뀌고 있는 것과 반면 한국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30년간 쇠락해온 한국 경제의 추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유명한 기업들은 전부 90년대 만들어진 기업들입니다. 구글은 98년도에 창업했어요. 알리바바는 99년도에 창업했어요. 텐센트는 98년도에 창업했습니다. 구글의 시가총액은 778조, 알리바바는 470조. 우리 그 시기에 만들어진 기업 중에 네이버가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8조예요. 자, 30년간 새롭게 온 한국 경제. 그리고 더 이상 그와 같은 한국 경제를 고점에 올려놨던 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혁신 기업이 더 나오지 않는 한국 경제.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거의 정부도 전부 노력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내려온 이 쇠락하는 한국 경제의 추세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생산성의 문제. 노동자들은 밤새 일합니다. 노동자들이 밤새 일하니까 제가 중소벤처기업과 다니까 공무원들도 밤새 일합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진되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더 이상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비교해 보면 베트남이 훨씬 더 임금에 비하니까 저희가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임금은 높은데 베트남보다 생산성이 지금 그전에는 20, 30%, 40% 앞서다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버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갑니다. 이 추세를 어떻게 바꿀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못 바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추세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따라서 이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담대한 변화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시장 경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창의적인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30년간 쇠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1986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은 내일 망할까 모레 망할까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일본 기업들이 맨하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미국 전역의 도로에는 독일 차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때 매일같이 신문을 보면 미국은 이미 망할 것 같다. 자, 어떻게 갈 것이냐? 일본의 길로 갈 것이냐? 독일의 길로 갈 것이냐? 그런 논쟁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미국이 그 논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시키려고 한다고 결정을 했고, 그 결과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그야말로 맨 땅에서 혁신기업을 만드는 그 경험으로 한국이 다시 저 추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성공시키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상의 전쟁을 바꾼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이전과 나폴레옹 이후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연전연승하는 나폴레옹을 유럽의 전술가들은 연구하기 시작했고, 나폴레옹의 독특함은 가히 혁신가라고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으로 유명한 클라우슈비츠는 나폴레옹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나폴레옹의 눈을 지적합니다. 나폴레옹이 처음 등장한 툴롱 전투에서 그 전에 모든 장군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정면에 그 툴롱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를 지금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 영국군과 정면으로 싸우자고 했는데 나폴레옹은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 툴롱 위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서 그 조그만 고지를 우리가 점령하게 되면, 그러면 해군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군은 저 포가 그 배들을 때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후퇴할 것이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나폴레옹은 그 조그만 고지를 점령하고 거기에 포를 갖다 놓는 순간 영국은 후퇴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포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벼워진 포를 가지고 새롭게 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었고, 그 나폴레옹이 세상의 전쟁을 바꿔버렸습니다. 포병 장교가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그 비결은 이제 시공간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들 때마다 박지성 선수를 예를 드는데, 박지성 선수의 뛰어난 능력은 그의 그 공간 지각 능력이죠. 빈틈을 찾아서 거기에 가 있고, 공이 어디에 가 있지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박지성 선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공간 지각 능력을 나폴레옹은 가졌고, 포를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가장 유리한 위치가 되겠다. 그래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쿠도에이라고 얘기합니다. 쿠도에이는 쿠데타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쿠는 때린다는 얘기고 눈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냥 보이는 거죠. 혁신가들을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시야가 트이게 되고 그것이 혁신의 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나폴레옹이 세상의 전쟁을 바꿨다는 세상을 바꾼 기계라고 하는 책이 1991년에 나왔습니다. 1986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다 망한다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의 놀라운 점은 연구를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일본 자동차들은 저 싼 값에 어떻게 결점이 없는 차들을 만들까? 미국 국방부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500만 달러를 MIT 대학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한 회사는 일본 자동차 다른 회사들하고 달랐습니다. 그게 도요타입니다. 그 다음부터 도요타의 경영 방식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현대자동차도
가장 뛰어나게 도요타의 방식을 받아들인 기업 중에 하나죠.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결과는 도요타에는 많은 장점이 있고 여러분이 아는 린 프로덕션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최종적으로 도요타의 노동자들은 생각하는 노동자들 그것이 도요타를 세상을 바꾼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미국이 일본을 쫓아갈 것인가 독일을 쫓아갈 것인가 독일처럼 공동결정제로 갈 것인가 일본처럼 저렇게 상명하고 뚜렷한 저런 조직 문화로 갈 것인가 이거 연구하다가 결국은 도요타를 연구하고 나서 우리는 미국식으로 간다. 그리고 바로 생각하는 노동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구글과 아마존과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와서 저의 혁신 방법으로 저는 스크럼이라고 하는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직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크럼입니다. 스크럼에도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다단계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스크럼의 핵심은 정보의 유통에 있습니다. 저는 정보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경제학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 하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정보를 많이 소통을 하면 할수록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바로 그것이 시장경제의 장점인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소비자와 생산자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효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혁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경제가 30년간 진행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인가 극복해보겠다고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는 지난 대선 때 대선 주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 5명이 모두 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위원회가 열려서 회의를 할 때 대선 주자 5명이 모두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용자 측에서 내려온 제한이 7,3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경제학자로서 그 부작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새로운 해결책들을 국민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 내쫓지 말라고 주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성북구의 아파트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더본, GS25, CU, 레니스타, 세븐일레븐 이런 기업들이 가맹점들을 위해서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대자동차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차, 3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억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협약식입니다. 이 사례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대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기업이 아닌 2차, 3차 하도급 업체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한화큐셀은
오히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극복하겠다고 대통령과 함께 선언했습니다. 제가 요즘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원래 가보지 못했지만 대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프론팅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은 지금 공단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 외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 2년 3년이면 떠나고 그래서 조립 라인 한 라인을 이른바 경단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달 안 돼서 이 경단녀들이 일하는 이 라인이 다른 라인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라인 전체를 다 경단녀들로 바꿨습니다.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보고 무슨 사회적 기업하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효율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경단녀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훨씬 생산성이 높아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박성태 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스마트 공장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동양 피스톤이라고 하는 회사. 전 세계의 이 자동차의 10대 중에 한 대는 동양 피스톤에 이 피스톤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차가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지금 그 전에 산업부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만든 이후에 불량률이 대폭 떨어져서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꿈의 불량률을 달성했다. BMW에서 와서 보고 놀랐다.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품질이 세계화 시대에 품질 경쟁에서 요만큼을 앞서게 되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가 요만큼을 뒤지게 되면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제가 다닌 가본 회사 중에 슈풍테크라고 하는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어음을 끌어본 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는데 납품업체인 LG에서 LG 생활건강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다시 지금 살아난 기업입니다. LG 생활건강에서 직원들을 다시 다 재교육을 시켜줬고 그 결과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SK에서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사내 벤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광주 송정역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시작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였고 현대카드가 지원을 했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들어가서 1913 송정역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새롭게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다이소가 얼마 전에 상생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방송국에 나갔더니 방송국에서 사자성어로 변산을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합정합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정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다는 중국말이었고 우리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재난 상황에서 한 사람의 경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에 그 중요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우리는 2차, 3차 협력사의 제품의 품질이 요만큼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대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전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바람이 되어서 저는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거대한 바람이 성과를 이룰 때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부작용이 큽니다. 여기 학자분들이 계실 텐데 학자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정부가 5조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생의 바람이 분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에 남을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혁신입니다. 우리 젊은 지금 다시 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미루라고 하는 기업은 제3세계를 위해서 등유로 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폐식음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등을 밝히는 그런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GS 글로벌이라고 하는 우리 대기업이 이것을 지원을 해서 지금 제3세계를 매출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마드라고 하는 기업은 젊은 여성 벤처기업인데요. 그냥 조그만 하천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의외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등산 갈 때 이거 하나 들고 가서 그래서 현장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쓰고 있다고. 지금 이런 기업들이 제3세계에 널리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업에 힐세이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억대에 달하는 초음파 진단기를 지금 아직도 뭐 비싸긴 합니다만 한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진단기를 바꿨다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 하에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벤처 생태계 혁신 방안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겠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 펀드를, 모태 펀드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도 시장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즘한 펀드 5년간 만들어서 5년간 지원하고 정부는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 시장은 살아났습니다. 뭐 잘못된 겁니다.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정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원은 더 많이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저는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 모태펀드 액수를 늘려주십시오. 그렇지만 정부가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그것에 뒷받침하겠습니다. 그것이 요즘한 펀드의 성공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40%만 들어갑니다.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결정을 민간이 합니다. 그렇게 바꿔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관들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이 커진 기관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정부의 보증이 너무 많습니다. 보증 대신에 투자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의 정책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창조경제혁신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이거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혁신해야 되고 그것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왜 반대하냐. 열심히 우리 지원하겠다. 3,000% 빠져갔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살릴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겠다. 얼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방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앙 통제적인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19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율성, 다양성.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한국에서는 고질병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롭게 났으면 좋겠다. 대기업과 그 전에 1대1로 돼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했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창업에 지원하면 정부는 지원하겠다. 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지원할 때 가장 효과가 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공무원들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이 들어와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면 저희가 또 지원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벤처캐피탈이 들어와서 지원하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한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없느냐. 그것은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건물을 짓는데 창업 지원한다고 하면 건물부터 줬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강점은 카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한국형 패드입니다. 패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창업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그리고 벤처캐피탈과 그리고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리고 대학생과 교수와 연구자가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패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일자리고 중소벤처기업의 모든 지원은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게 우리는 모든 지원을 우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인력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대통령께서 너무나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지금 장관들을 계속 독촉하고 계십니다. 이거 할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왜 안 됐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맥주 시장을 바꾼 사람입니다. 아시나요? 수제 맥주에 규제가 너무나 많아서 세상에 맥주를 만들어 놓고 카페에다가 갖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태그통에 담아서 팔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걸 제가 풀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악을 써가면서 몇 년을 아우성해갖고 그거 하나 풀었습니다. 그거 풀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규제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척척이 쌓여있어요. 부처가 여러 개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 카페 외부 판매가 가능한 하나로 대한민국의 맥주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우성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희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 기업인의, 우리 중소기업인의, 벤처기업인의 히어로가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롤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학생들은 빌 게이츠를 쳐다보고 스티브 잡스를 쳐다보고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누구를 쳐다봅니까? 제가 보면 많습니다. 그런 창업 정신을 저는 북돋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힘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갑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강의했던 학자입니다. 현장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장에 알고 계신 분은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시고 대표님들이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그 문제를 저희한테 얘기해주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때 그렇게 상생할 때 저는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관 지원 체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의외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이 굉장히 그냥 기술 지원도 그냥 지원 방식이 제가 보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은 서비스 기반으로 다시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는 이 네 기업들의 서비스를 우리가 쫓아가겠다는 거죠.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과가 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